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도시의 심장부를 꿰뚫으려는 듯 거세게 쏟아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안. 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무감각한 표정으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복잡한 도시의 풍경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공간은 그 자신을 그대로 투영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유리. 그리고 단색의 가구들로만 채워진 공간은 완벽하게 통제된 요새와도 같았다. 이곳에서 그는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고 제국의 다음 단계를 설계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이성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흔들린 적이 없었다. 민주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서재 중앙에 놓인 거대한 모니터들 앞으로 걸어갔다. 화면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여 몇 개의 차트를 확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다. 그의 두뇌는 초고성능 컴퓨터처럼 움직였고 세상은 그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삼중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 약속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비서조차도 이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소음은 그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도전이자 그의 세계에 침입한 불순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통해 현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가녀린 어깨를 떨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물기를 머금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옷은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처량한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 그라면 경비팀에 연락해 즉시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 속 여자의 눈빛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에 미세한 오류를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단 한 번도 제멋대로 뛴 적 없었던 그 심장이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거대한 금속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물이 섞인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여자는 실물의 그를 보고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손을 들어 작은 물건 하나를 내밀었다. 낡고 오래된 USB 메모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귓가의 천둥처럼 파고들었다. 유성그룹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스. 그것은 수십 년 전 실패로 기록되고 공식적으로 폐기된, 이제는 회사 역사 속에서조차 잊혀진 이름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여자의 손에 들린 USB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잊혀진 프로젝트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그 눈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폭풍의 예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 앞에 나타난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을 들고 찾아온 운명의 사자였다. 민주는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성벽이 그녀의 눈빛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크게 뛰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문을 활짝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한설이가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에서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민주는 문을 닫으며 그녀의 젖은 발자국이 자신의 완벽한 대리석 바닥에 새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설이는 집안의 화려함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투명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적대감과는 다른 서로의 존재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였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지?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다시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며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설이는 대답 대신 USB를 그의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강민준 씨라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접근이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USB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저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 혹은 그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여자의 허황된 주장에 불과할까? 어느 쪽이든 그는 이미 이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가 그의 문을 두드린 순간, 아니, 그가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린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걸어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는 동안 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거실 욕실에 가면 갈아입을 옷과 수건이 있을 거다. 그의 말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베풀어 본 적 없는 종류의 배려였다. 그의 비서는 이 광경을 본다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설이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 볼 일이 먼저입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USB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복잡한 암호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며칠은 조기 걸릴 수준의 보안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첫 번째 암호화 폴더가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연구 보고서와 실험 데이터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로메테스라는 프로젝트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였다. 만약 성공했다면 유성그룹의 미래를, 아니, 전 세계의 에너지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었을 엄청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인해 실패하고 폐기된 것으로 남아 있었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리며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공식 기록과 완전히 달랐다.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용화를 눈앞에 둔 성공 직전의 단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연구가 중단되고 관련 데이터는 파기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 연구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역사 속으로 묻어버린 것이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원. 민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한지원 박사님이, 당신의 아버지인가? 그의 질문에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이것은 단순히 잊혀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 천재 과학자의 인생과 꿈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짓밟힌 거대한 음모와 배신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USB 안에 담긴 정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과 추위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짊어진 진실의 무게와 그 진실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진지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불청객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뒤흔들 운명의 파편이었고 그는 그 파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한 성 안으로 다시 숨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그의 몫이었다. 서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유성그룹 안에 숨어있는 괴물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목소리였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님을, 그 역시 이 거대한 제국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의지를 가진 사람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합리라는 갑옷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비에 젖은 작은 소녀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묘한 설렘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트랙 위를 달리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서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화해나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자는,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굳건한 동맹의 약속이었다. 서리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차가운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민주는 온몸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침내 자신의 주인을 찾은 것처럼 거칠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한설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그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한설이는 강민준이 내어준 하얀 셔츠와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몸에 비해 훨씬 큰 셔츠는 어색했지만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고 방금 전까지 폭풍이 몰아치던 펜트하우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민주는 말없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서리는 조용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문 앞에서 절박하게 서 있던 침입자가 아니었고 민준 역시 그녀를 단순한 불청객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이자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동지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줘.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미소, 연구실의 낯선 약품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의 절망적인 풍경까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천재 과학자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지원 박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인류가 화석연료의 족쇄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유성그룹의 막대한 지원 아래 시작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바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고 어린 서리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연구실의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기적처럼 순항했다.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수십 배 뛰어넘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실험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성공의 당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모든 것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연구 데이터의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은 하나둘씩 다른 부서로 흩어졌고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되었다. 한지원 박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프로젝트는 기술적 결함 및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바친 연구를 빼앗긴 채
유성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무능한 과학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가득 메웠다. 그 이후 가족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 속에서 아버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연구 노트를 붙잡고 울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병들어갔다. 서리는 무력하게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에게 그 낡은 USB 하나를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괴물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유성의 심장부에 있는 유일하게 썩지 않은 심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마친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눈물로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단단한 분노와 사명감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말한 썩지 않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눈앞의 남자이기를.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주장을 전부 믿기 어려웠다. 거대 기업의 음모, 억울하게 희생된 천재 과학자, 그리고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딸.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직감은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그녀의 눈빛에 서린 확신은 결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신중했다. 최 실장, 나다. 급히 알아볼 것이 있다.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15년 전 폐기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들의 현재 소재, 그리고 특히 프로젝트 중단 결제 라인에 있었던 모든 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네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니다. 유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서리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의 고요했던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개인 단말기로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가 신뢰하는 최 실장의 보고였다. 민준은 파일을 열어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대부분의 자료는 서리가 말한 내용과 일치했다. 프로젝트는 성공 직전에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공식적인 폐기 사유는 불분명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들은 대부분 업계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민준의 시선이 보고서의 한 부분에 멈췄다. 프로젝트 최종 중단 명령서였다. 그곳에는 당시 실무 책임자들의 결재 사인 위에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을 한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그의 삼촌이자 현재 유성그룹의 막강한 실력자인 강태환 부회장이었다. 이상한 점은 당시 강태환은 신사업 개발팀이 아닌 해외 전략기획실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부서는 프로메테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연관도 없는 부서의 임원이 최종 결제 라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이것은 강태환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흔적에 불과할지 몰라도 민준에게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그의 눈앞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자신의 삼촌, 강태환. 그는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민준이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왔고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아왔다. 민준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이 이 프로젝트를 묻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한지원 박사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이제 그 칼날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신과 한서리를 향하게 될 터였다. 위험의 수준이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진실규명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얼마나 추악하고 거대한 어둠이 숨어 있는지 그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온 서리의 얼굴도 함께 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넌 혼자가 아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서리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유성그룹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는 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은 이제 뜨거운 분노와 사명감으로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전쟁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유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부회장 강태환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권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에 앉은 그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되새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충실한 비서는 조카인 강민준이 15년도 더 된 먼지 쌓인 프로젝트 파일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프로메테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태환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카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적이 없었다. 민주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물러터진 구석이 있었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하이에나 같은 놈이었다. 그런 그가 왜 하필 지금 잊혀진 프로젝트를 들쑤시는 것일까? 강태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원의 유일한 핏줄. 그 계집애가 살아남아 민준에게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나다. 처리할 문제가 생겼다. 과거에 유령이 하나 떠돌아다니는 것 같군. 불씨는 초기에 잡아야지.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강태환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왕국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초의 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보고서와 서리의 증언을 토대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강태환 부회장은 내 삼촌이지만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다. 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의 계획은 신속했다. 서리를 그의 개인적인 보호 아래 있는 안전가옥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최영호 실장이 이 임무를 직접 맡기로 했다. 그는 유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베테랑으로 민준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인물이었다. 과묵했지만 강직한 성품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민준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다. 제가 아가씨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최 실장은 서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서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민준은 떠나기 전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다. 아무 걱정 마. 내가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넌 절대 다치지 않을 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반드시 지켜낼 맹세처럼 들렸다. 최 실장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이용해 서리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최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덤프트럭 한 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트럭은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최 실장의 얼굴에서 평소의 무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아가씨. 최 실장의 낮은 목소리에 서리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움켜쥐는 순간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쇠덩어리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그들의 세단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경고가 아닌 완전한 제거였다. 최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격렬하게 꺾으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세단은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도로를 가로질렀다. 덤프트럭은 집요하게 그들의 옆구리를 노리고 돌진했다. 서리는 창문 너머로 거대한 트럭의 전면부가 벽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최 실장의 신들린 듯한 운전 실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핸들을 반대쪽으로 다시 꺾으며 카운터 스티어를 시도했고 차는 아슬아슬하게 회전하며 트럭의 정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거대한 트럭의 범퍼가 세단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세단은 중심을 잃고 몇 바퀴를 회전한 뒤에야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춰 섰다. 그 사이 덤프트럭은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차 안에는 잠시 동안 오글샤유시 정적이 흘렀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피어오른 희미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초의 실장은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뒤 옆자리의 서리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서리는 충격으로 멍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차가운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최 실장은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민준은 그룹의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최 실장의 짧고 긴박한 보고를 듣는 동안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다. 감히 그의 사람을,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건드린 것이다. 위치 전송해. 플랜 B로 전환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임원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젊은 후계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기운을 말이다. 강태환 역시 조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서리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비 인력이 배치된 곳이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서리의 앞에 서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팔에 생긴 작은 찰과상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그가 느끼는 엄청난 분노와 죄책감의 표현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한 발 늦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적의 공격은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외로운 희생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였다. 그의 품에서 서리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안정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서리를 보호하며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강태환이 보낸 첫 번째 경고는 실패로 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다. 강민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투쟁심의 불을 지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첫 번째 화살은 빗나갔고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진짜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강민준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빌라였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완벽한 요새였다. 모든 창문은 방탄 유리였고 집 안팎에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와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다. 한서리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육체적인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박탈당한 새장 속의 새가 된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이 안전하고도 고독한 성체 안으로 축소되었다.
강민주는 빌라의 지하를 그들만의 전쟁 지휘 본부로 개조했다.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졌고 중앙의 테이블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놓였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다. 이제부터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곳에서 시작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분위기는 마치 실제 전쟁을 앞둔 사령관처럼 진지했다. 두 사람의 공생 아닌 공생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서리는 그의 통제 아래 놓인 자신의 처지에 미묘한 반감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지금은 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본격적인 작업은 한서리가 가져온 USB와 그녀가 수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들이 아니었다. 한 천재 과학자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담긴 비극의 기록이었다. 서리는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펼쳐 보이며 복잡한 수식과 암호처럼 보이는 기호들의 의미를 민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신물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공식 보고서에는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노트를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리의 설명에 민주는 즉시 유성그룹의 과거 특허 출원 기록을 검색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가 폐기된 직후 유령 회사 명의로 서리가 설명한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작업이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였다. 서리는 아버지의 유산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냈고 민주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이용해 그 파편을 거대한 음모의 지도 위에 올려놓았다. 서리가 무엇과 외들을 제공하면 민주는 어떻게와 누구를 찾아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의 지성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15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낮과 밤의 경계는 무의미해졌다. 그들은 며칠 동안 지하실을 떠나지 않고 분석에만 매달렸다. 식사는 최 실장이 가져다주는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했고 잠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성그룹의 후계자와 억울한 희생자의 유족이 아니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어느 날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던 민주는 컴퓨터 앞에서 연구 노트에 코를 박은 채 잠들어 있는 서리를 발견했다.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 그리고 슬픔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폐기와 유령 회사의 특허 등록 시점에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태환 부회장의 측근이 소유한 투자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돈의 흐름을 쫓아가자 거미줄처럼 얽힌 강태환의 비자금 네트워크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묻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훔쳐 자신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한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강태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회사를 기만했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위대한 기술을 독차지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비리를 밝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지하실에서 벗어나 1층 거실로 올라왔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서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내가 봐야 할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을 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재벌 후계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고독과 환멸.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의 오랜 꿈에 대해서. 서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심장을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지성과 전략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발전해 있었다. 일장에서 그녀의 등장으로 예고 없이 뛰기 시작했던 그의 심장은 이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안정적이고도 힘찬 고동을 이어갔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엔 아직 섣부르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운명적인 감정이었다. 그들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왔다. 벽면의 스크린에는 강태환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들과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진실의 지도였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싸워야 할 적은 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민주는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놈들의 숨통을 끊을 첫 번째 칼을 뽑을 시간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과 한서리가 파헤친 진실의 지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그들이 발견한 유령 회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그 끝에는 유성그룹의 이름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해온 거대한 거머리들의 네트워크. 강태환의 거미줄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거미줄은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그룹 내부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유령 회사의 자금 중 일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 의원은 평소 유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강태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다. 또한 과거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감사를 무마시켰던 인물이 현재 검찰 고위직에 올라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강태환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견고한 방패막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마주한 민준과 서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삼촌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자들이다. 법도, 양심도. 국가도 그들에게는 단지 거래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태환 역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의 정보망은 민준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조카가 자신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무자비한 방역을 개시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 강태환은 자신이 매수해둔 정치인과 언론을 이용했다. 갑자기 민준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평가 조작 의혹, 현지 법규 위반 가능성 등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들이 사실인 양포장되어 퍼져나갔다. 이사회에서는 강태환의 세력들이 연일 민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했다. 수년간 공들여온 거대한 프로젝트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중에는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가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빠져 회사 일은 뒷전이라는 스캔들이 터져 나왔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강태환의 목표는 명확했다. 민준의 사업적 성과와 개인적인 평판을 동시에 무너뜨려 그를 그룹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민준을 무능하고 방탕한 후계자로 낙인 찍어 그의 모든 힘을 빼앗으려 했다. 안전가옥은 외부의 폭풍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그 안의 공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민준은 연일 쏟아지는 악재와 압박 속에서 지쳐갔다. 그는 밤늦게까지 해외 파트너들과 통화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리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의 평온했던 삶에 거대한 불행을 가져온 것만 같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처럼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쓰러져 있는 민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네 탓이 아니다. 원래부터 썩어 있던 것을 우리가 건드렸을 뿐이야. 그리고 넌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가볍게 감쌌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서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리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복수만을 생각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민준의 동지로서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적들이 외부에서 민준을 흔들고 있다면 자신은 내부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강태환이 과거에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를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요한 노력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강태환이 주도했던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는 예외 없이 TNC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경영 컨설팅 회사였지만 지급된 용역비가 사업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통로처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서린은 자신의 발견을 즉시 민준에게 알렸다. 외부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TNC 컨설팅. 그것은 강태환의 거대한 거미줄에서 가장 두껍고 핵심적인 줄기일지도 몰랐다. 그동안 그들은 강태환의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 약한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다. 민준의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이 사회는 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고 강태환의 세력은 날마다 기세등등해졌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강태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안전가옥의 지하벙커에서는 모두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방역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견을 단 하나의 목표를 찾아냈다. 강민준이 공들여왔던 유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강태환의 완벽한 승리였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임원들은 승자를 향해 아첨의 인사를 건네기 바빴다. 반면 강민준의 주변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한순간에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날개 꺾인 후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지하벙커로 내려가 벽면을 가득 채운 진실의 지도를 노려보았다. 수세에 몰린 장기판의 왕처럼 그는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서히 고사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시.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후퇴할 길이 없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민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비로 이길 수 없다면 공격으로 판을 뒤집어야지.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수술대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권력, 창업주의 핏줄이자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계획은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특히 강태환이 주도하고 TNC 컨설팅이 참여했던 모든 사업을 타겟으로 삼았다. 이것은 강태환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승부수였다. 만약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면 그는 미숙한 후계자의 월권행위라는 비난 속에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민준이 이 위험한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서린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TNC 컨설팅과 아버지의 프로젝트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와 실험 데이터 더미 속에 파고들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속에서 그녀는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 작은 단서 하나를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모든 것을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연구 노트의 아주 작은 귀퉁이에 적힌 아버지의 친필 메모였다. 외부 컨설팅 팀의 압력으로 부품 B7 대신 B9을 사용하기로 결정.
효율은 떨어지지만 단가가 훨씬 높아 전체 사업비가 증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그 메모 옆에는 당시 외부 컨설팅을 주도했던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TNC 컨설팅의 대표이사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환은 단순히 완성된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유령 컨설팅 회사를 투입해 사업비를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고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실패의 길로 유도했던 것이다. 프로메테스의 비극적인 실패는 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린은 이 엄청난 사실을 즉시 민준에게 알렸다. 그녀의 발견은 민준의 위험한 도박을 완벽한 전략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의 감사 요구는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는 TNC 컨설팅이 부당하게 용역비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강태환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민준의 눈빛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인단과 회계팀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서리가 찾아낸 증거를 토대로 강태환을 올가맬 법적, 회계적 논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연한 분노가 아닌 냉철한 이성과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정교한 작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한 거미줄을 뿌리째 불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민주는 유성그룹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안건은 TNC 컨설팅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실시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 소식은 유성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너에 몰린 민준의 자살골이라며 비웃었고 강태환 역시 그의 어리석은 발악을 즐기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태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익명으로 발송된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단 2단어만 적혀 있었다. 프로메테스, 그리고 비사임 부품.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강태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조카가 단순히 발악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이 가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의 관 뚜껑을 열어버렸음을 직감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예고되었고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좌를 둘러싼 숙부와 조카의 잔혹한 싸움이 막을 올렸다. 강태환의 철옹성 같았던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바로 자신의 조카 역시 자신과 같은 피를 가진, 목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냉혹한 승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강민준이 던진 승부수는 유성그룹 전체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잡히고 그룹 내부는 강민준을 지지하는 소장파와 강태환의 편에 선 기득권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했다. TNC 컨설팅에 대한 증거는 강력했지만 강태환의 거미줄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그들은 교묘한 법적 논리와 여론 조작을 통해 민준의 증거를 경영권 찬탈을 위한 음해로 몰아갔다. 안전가옥의 지하 벙커에서 민준과 서린은 벽에 붙은 증거들을 보며 고뇌에 빠졌다.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때
서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속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동현군은 내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다. 그의 순수한 열정이 언젠가 세상을 밝힐 것이다. 김동현. 그는 아버지의 수제자이자 가장 신임했던 젊은 연구원이었다. 서리는 이 이름을 민준에게 알렸다. 김동현 박사님, 아버지가 프로젝트 폐기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그분이라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가 1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즉시 초회 실장에게 김동현의 행방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것은 허공에서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최 실장은 그의 이름값을 해냈다. 그는 과거 안기부 시절의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며칠 밤낮으로 김동현의 희미한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가명을 쓰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하지만 김동현을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태환의 그림자 아래서 죽은 듯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민준이 직접 그를 찾아갔을 때 김동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총명함 대신 깊은 두려움과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의 어떤 설득과 회유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다. 그때 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서리와의 보안 영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 너머로 훌쩍 자란 서리의 얼굴을 본 순간 김동현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박사님, 아버지의 딸 서리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박사님을 아끼셨는지 기억하세요. 제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존경했던 스승의 딸이 흘리는 눈물 앞에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동현은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강태환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눈치채자마자 그에게 접근해 그의 가족을 협박했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침묵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양심으로 강태환이 파기하라고 명령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성공 데이터 원본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강태환의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다. 한편 강태환 역시 민준의 팀이 김동현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동현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제 기업 경영권 다툼 같은 소꿉장난은 끝났다. 그는 생존을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그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색에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 게임은 없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날 밤 민준의 암호화된 통신기로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동현이었다. 그들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자정. 인천항 제7부두 창고에서 만나죠. 떠나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직접 건네주겠습니다. 메시지는 극도의 공포와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동현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으며 마지막 증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메시지였다. 지하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 초의 실장, 그리고 서리는 메시지를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최 실장은 노련한 감각으로 함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너무 노골적입니다. 마치 우리를 유인하려는 듯한. 하지만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증인을 잃고 모든 것을 그르칠 수도 있었다. 서리 역시 아버지를 따랐던 유일한 증인을 이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결국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가야 한다. 만에 하나 함정일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지. 하지만 김동현 박사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포기할 순 없어. 그의 결정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요새 안에 숨어서 싸울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민준과 초의 실장, 그리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을 고집한 서리를 태운 차량이 어둠에 잠긴 인천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풍경은 음산하고 스산했다.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잠든 거인들의 뼈대처럼 보였고, 바닷바람은 죽은 자의 울음소리처럼 차갑게 불어왔다. 그들은 지금 적의 심장부, 교활하게 짜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치명적인 덫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항 제7부두는 죽음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낡은 창고 건물은 바닷바람에 사가 붉은 녹물을 흘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버려진 컨테이너들만이 묘비처럼 즐비했다. 강민준의 차가 멈춰 서자 초의 실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그의 노련한 눈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민준과 서리는 말없이 채서 내렸다. 거대한 창고의 문이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려 있었다. 그들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 개의 조명이 동시에 켜지며 눈을 멀게 했다. 어둠에 익숙해졌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그들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자신들이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박수를 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강태환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서 와라. 나의 자랑스러운 조카야. 그리고 한지원 박사의 똑똑한 딸도 함께였구나. 강태환의 목소리는 창고 안에 낮고 오만하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의 그 잘난 머리가 결국 스스로를 무덤으로 이끌 줄이야. 내가 보낸 메시지를 덥석 물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정도로 멍청했을 줄은 몰랐는데. 그는 모든 것을 이겼다고 확신하며 민준과 서리를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자랑하듯 다시 떠들어댔다. 여기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고 마약 밀매 현장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위장할 것이라고 했다. 무능한 후계자가 회사에 반기를 들다가 어둠의 세계에 밑보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시나리오. 경찰과 검찰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었기에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터였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에는 공포나 절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강태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삼촌, 당신은 언제나 나를 과소평가했지.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어.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당신처럼 머리가 굳은 사람은 함정을 파는 동시에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 서리 또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환을 똑바로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짓밟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연구만이 아니야. 한 인간의 꿈과 명예, 그리고 한 가족의 행복이었어, 오늘. 당신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아온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강태환의 부하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강태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죽기 직전이니 헛소리가 나오는구나.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자신의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핀을 가리키며 말했다. 웃으시죠? 삼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연설은 유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강태환의 웃음이 뚝 멎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김동현 박사님은 이미 안전한 곳에서 검찰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넘기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시다. 당신이 받은 메시지는 우리가 당신을 이 무덤으로 끌어내기 위해 던진 미끼였을 뿐이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주는 강태환의 수를 미리 읽고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완벽한 역공을 준비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깨달은 강태환의 얼굴이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했다. 죽여, 당장 저놈들을 죽여버려. 그의 명령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 실장이었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민준과 서리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온화했던 비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단련된 살기만이 남은 전사의 모습이었다. 최 실장은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싸움을 벌였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적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급소를 가격하며 순식간에 몇 명을 쓰러뜨렸다. 민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고 주변의 컨테이너 더미로 몸을 숨기며 소리쳤다. 초에 실장님, 3분만 버텨주십시오. 동시에 그는 근처에 화재 경보기를 부수어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게 만들었다. 강태환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특별수사팀과 경찰 특공대가 항구 전체를 포위한 것이다. 완벽한 함정은 오히려 강태환 자신을 가두는 철창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태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민준을 향해 겨누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부서지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강태환의 몸을 향했다. 그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잠시 동안의 대치 끝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총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는 허탈함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쇠고랑이 강태환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민준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민준은 그런 그를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민준은 서리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15년에 걸친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어리고 있었다. 인천항에서의 그날 밤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유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에 생중계된
강태환의 자백과 체포 장면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왕자의 난, 스스로 무너진 거탑, 유성그룹의 추악한 진실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유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미줄은 사회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했다. 강태환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에게 뇌물을 받고 비리를 덮어주었던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은 연일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쏟아냈다.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자 그에게 기생하던 수많은 부패한 권력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돈과 정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는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좌초 위기에 놓인 거대 기업을 이끌어야 할 유일한 선장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다. 실추된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불안에 떠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설득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강태환의 잔재 세력을 척결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단행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그룹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었다. 한때 그를 비웃고 무시했던 늙은 이사들은 이제 그의 눈치만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새로운 유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주었다. 그의 리더십은 복수가 아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세대가 만든 부패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깨끗하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설이는 길고 길었던 자신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강민주는 유성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고 한지원 박사와 그의 유족에게 그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실패가 아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위대한 성공이었으며, 한지원 박사는 유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설이는 별도의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비치고 그의 이름 뒤에는 비운의 천재가 아닌 시대를 앞선 성우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15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마침내 도달한 정의와 명예회복에 대한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녀에게는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평생을 달려온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복수라는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채워 넣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도 싸우는 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평범한 한설이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날 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민준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터에서는 그토록 끈끈했던 그들의 관계가 평화가 찾아온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정이 내려져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모든 게 이제 시작이겠죠. 그녀의 말처럼.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유성을 만들어가야 했고, 서리는 그녀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만 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위로가 그들의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유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재가동하고 그 연구소의 책임자 자리를 그녀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을 딸의 손으로 완성하게 하려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서리는 그의 제안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준과 서리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절박함도, 의심도, 위험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과업을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신문 한 면에는 새로운 시대, 강민준의 뉴 유성 선포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과 한설이가 일으킨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놀라운 변화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유성그룹은 더 이상 부패와 음모의 상징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회장 자리에 올라 피를 동반한 고통스러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낡은 관행을 모두 폐기하고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갇혀 숫자와 씨름하던 고독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의 깊은 통찰력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왕좌를 되찾은 왕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연 개척자라고 불렀다. 한설이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유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한지원 프로메테스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프로메테스 기술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소는 전 세계의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꿈의 직장이 되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여 사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시간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그녀의 연구소를 찾아 그녀의 연구에 귀를 기울였고 서리는 유성그룹의 중요한 행사에 민준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참석하여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사랑은 세간의 요란한 관심거리가 아닌 조용하고도 굳건한 신뢰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프로메테스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 마을의 준공식이 열렸다. 단상에선 민주는 감격의 참목소리로 연설했다. 이 모든 영광을 시대를 너무 앞서 걸어갔던 위대한 과학자 고 한지원 박사님께 바칩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길고 길었던 이야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1년 전 차갑고 삭막했던 그 공간은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테라스에 서서 1년 전과 똑같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지켜내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 서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현관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1년 전 오늘 저 문이 내 인생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들어왔지. 그의 목소리는 추억에 잠긴 듯 아련했다. 서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폭풍이 아니었다면 우린 아직도 각자의 어둠 속에서 혼자였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리의 몸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진심을 고백했다. 네가 내 문을 두드린 순간 내 심장이 뛰었어. 그건 내 얼어붙었던 세상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였고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였어. 고맙다. 내 세상이 되어주어서. 서리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벽한 이해와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한 소녀가 재벌 후계자의 문을 두드렸던 그날 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서로의 구원이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단단했고 정의를 위해 싸웠기에 더욱 고귀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들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었다.